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반도체 관세 확대 가능성, 그리고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7,000포인트 회복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들 이어서 살펴보시죠.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급등에 힘입어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최고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올 상반기 27%가 넘는 운용 수익을 거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6월 말 기준 기금 전체 운용 수익률은 27.22%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과거 반기 성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작년과 재작년의 상반기 수익률은 각각 4.08%와 9.71%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국내 주식 급등이 강하게 이끌었는데 상반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07.37%에 달했고 해외 주식도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17.81%의 수익을 냈습니다. 또한 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6월 말 기준 기금자산 평가액은 1,865조 6천억 원, 지난해 말 대비 407조 6천억 원, 28% 증가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6월 말에 비해 약 18.5%가량 하락했기에 상승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첫 반도체 생산 기지인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서 인디애나 팹 기공식을 열고 3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조 3,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인디애나 팹은 단순히 하나의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미국 최초의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설이라며 총 40억 달러를 투자해 2029년 3분기부터 HBM 포일을 대량 생산하고 2030년에는 핵심 HBM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팹을 HBM 후공정에 집중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거점으로 삼고 한국에서 생산한 최첨단 반도체 웨이퍼를 가져와 HBM으로 적층 조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의 직접 보증금과 5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을 지원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인 모두의 AI 사업자로 SK텔레콤과 카카오, KT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의 사업자의 서면 발표 평가를 진행한 결과 SK텔레콤과 카카오, KT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은 오는 9월에서 10월 각자의 강점을 내세운 모두의 AI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뒤 연내 정식 서비스에 나설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앱과 웹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 등을 활용한 디지털 취약계층도 별도의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행형 AI를 개발하고 카카오는 전 국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범용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또한 KT는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 채널을 활용해 검색 수요를 AI 챗봇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3개 사업자에 올해 엔비디아 B200 GPU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잭슨홀 미팅이라는 빅 이벤트가 예정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이번 주입니다. 그럼 시장의 향후 전망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오늘은 시장이 조금 잠잠한 모습,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표, 엔비디아 실적을 어제 우리가 받아봤죠. 어제 우리 시장은 미리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어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이 있었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7%, 8% 가까이 올라갔는데 오늘 우리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는 크게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확인하게 될 이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까?
미국 금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야 뭔가 방향성,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선제적으로 뭐 매수를 했다가 케빈 오씨가 잭슨홀 미팅에서 갑자기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버리면 속절없이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들 조금은 조심하면서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끝내자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을 잘 마무리하고요. 잭슨홀 미팅의 이 이야기를 체크해 봐야겠고 그 사이사이에 지금 이제 여러 기업들의 뭐 투자 이야기나 뭐 해외 쪽의 수출 이야기나 생산시설 거점 캐펙스 투자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나온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올렸는데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유상증자 과연 이게 좋은 걸까? 뭐 많은 시청자분들은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과연 호재일지 악재일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격적으로 유상증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규모는 한 3조 원 정도 되는 액수를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3조 넘게입니다. 거의 4조 원 가까운 수준의 금액을 유상증자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신주 발행 227만 주를 더 발행을 할 거고요.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지 내가 돈을 더 태워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증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증자 비율 그러니까 주식 수가 4.9% 한 5%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정 발행가는 132만 2천 원짜리의 주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3조 9천억 원 정도의 수준인데 자, 요거에 대한 사용 계획, 자금을 조달을 하고 나서 3조 9천억을 그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계획을 대략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총 조달액이 3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는 시설 투자, 한 3천억 원 정도는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나머지 90%, 2조 7천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인수자금으로, M&A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유상증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 6일, 10월이 돼서 추석 지나고 나서 아마 주주분들에게는 이 유상증자 추가적인 이 종목 주식이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액수, 뭐 비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전체 조달액 중에 대부분인 2조 7천억을 M&A에 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유상증자를 하는가? 결국에는 인수, 어떤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계획이 한번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 공개가 되긴 했죠. 스위스의 폴리펩타이드 그룹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이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하기 위한 실탄, 자금으로 2조 7천억 원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폴리펩타이드 그룹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 회사고요. 그리고 글로벌 펩타이드 의약품을 만드는 CDMO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 의약품을 주문 위탁 생산하는 업체인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폴리펩타이드 그룹 스위스 회사이니까 뭐 스웨덴이나 벨기에, 유럽 쪽에도 생산 거점이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생산 거점 공장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폴리펩타이드를 인수하게 되면 이렇게 생산 거점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생산 거점이 6개나 더 늘어날 수 있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하는 것인가?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기존 항체 CDMO 이 업종에서는 세계 1위, 넘버1의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기존 항체 CDMO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여기에서의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점점 수익률이 둔화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추가적인 이런 사업군을 계획하고 또 확보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ADC나 아니면 mRNA, 요즘 mRNA가 또 핫하잖아요. mRNA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만약 이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하게 되면 펩타이드 CDMO를 인수하게 되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많이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들으셨죠? 결국에 이 GLP-1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펩타이드 기술이 필요한데 이 펩타이드 기술을 이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통해서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비만 치료제 시장 쪽에서의 CDMO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요. ADC 말씀을 드렸는데 이 ADC 링커 기술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 또 추진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 ADC 링커를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펩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하게 되면 비만 치료제 시장과 ADC 링커 쪽의 시장을 같이 한꺼번에 흔한 말로 1타 2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아마 인수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떤 바이오 기업을 한꺼번에 사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을 그냥 돈으로 사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이나 ADC 링커 시장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뭐 삼성이 지금의 하던 방식대로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하고 생산 공장을 늘리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기술은 그냥 한꺼번에 돈으로 사오는 게 낫겠다. 그게 시간 절약이 되고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폴리펩타이드를 인수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뭐 분야를 진출하고 사업 확장하겠다는 건 좋은데 아니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잘 나오고 저희가 알기로는 돈도 많거든요. 근데 왜 유상증자를 하냐는 것이 많은 이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자, 7월에 인수를 발표를 하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현금 플러스 차입금을 가지고 폴리펩타이드를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유상증자로 선회한 것이거든요. 자, 폴리펩타이드 인수 가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 7천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 상태를 보면요. 자본이 지금 한 8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기 자본의 이 2조 7천억 원이 거의 한 30% 정도나 되는 꽤나 큰 액수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송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근데 송도에 지금 6공장, 7공장, 8공장 계속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돈이 필요하겠죠. 유상증자에 아까 3천억 원 정도는 캐펙스 투자에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자본이나 현금은 캐펙스 투자에도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M&A와 캐펙스 투자에 동시에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뭐 그냥 차입하는 걸로만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금리도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유상증자로 전격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일단은 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뭐 캐펙스 투자와 M&A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더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상증자는 그러면 악재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하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악재, 주가가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악재라고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쨌든 새로운 사업의 분야에 진출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호재라고 봐야 되나? 뭐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주식방이나 종목방의 의견들을 한번 살짝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호재다라는 의견들도 개인 주주분들 중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0만 원 넘는데 132만 원에 아까 132만 2천 원에 신주 배정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바를 더 싸게 132만 원대에 더 가질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이런 경쟁력, 링커 기술이라든지 폴리펩타이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확장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그러면 지금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돈을 많이 벌지만 배당을 안 합니다. 이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배당도 안 하는데 자기 자본 아까 보시는 거죠, 8조가 넘게 있는데 배당도 안 하는데 그 돈 다 어디에 쓰고 유상증자를 또 하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한쪽에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 더 5%가량 물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주식의 가치는 당연히 희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의견은 좀 상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유상증자가 흥행을 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주주 구성을 좀 볼게요. 대주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많은 이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포함한 최대 5개 주체입니다.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거의 74%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한 6.9%, 외국인 지분이 13% 정도 되고 일반 주주 비율이 5.4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비율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유상증자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개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삼성물산, 삼성전자야 요즘 삼성전자 특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분명히 도와줄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연금이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흥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나 외국인도 물론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상증자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주가가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폴리펩타이드 인수 시청자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믿음을 주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판단해 보시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실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2달 연속 인상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2부터 7.17% 수준이다. 시장금리가 더 오르면 상단이 8%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변동금리 차주다. 지난달 신규 주담대의 68.1%가 변동금리였고 코픽스도 3.18%까지 올라 향후 금리 재산정 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 추산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주택 관련 대출 이자는 연간 1조 8천억 원, 기타 대출은 1조 5천억 원 늘어난다. 5억 원 대출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연 125만 원, 월 약 10만 4천 원이 추가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대출 규제까지 겹친 상황이다. 당분간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오늘 시장 약간은 소강 상태인 모습인데 그 안에서 돈 되는 섹터로 첫 번째 선정해 주신 건 바로 아이폰 관련 섹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9월에 다음 달에 새로운 버전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1차 출시국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일단은 뭐 애플의 폴더블 폰이겠죠. 애플도 폴더블 폰, 삼성처럼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삼성의 갤럭시 Z 폴드도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애플의 폴더블 폰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근데 위원님 사실 최근에는 애플 아이폰의 수혜는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뭔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렇죠. 이번엔 좀 다를까요? 이번에 일단 폴더블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네. 시장에서 좀 단기적이라도 좀 약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이제 애플 아이폰은 9월 달에 매번 이제 신작을 발표를 하는데 네. 작년에도 이렇게 주황색 같은 걸로 나온 애플 아이폰 17 보고서 이거 뭐 팔릴까? 이렇게 막 시장에서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뭐 연예인 걱정, 애플 걱정이라고 뭐 그렇죠. 흔히 얘기를 네. 하듯이 엄청 잘 팔렸죠. 잘 팔렸어요. 이번에 이제 애플 아이폰 이제 울트라가 이제 폴더블 가칭이죠. 이제 실제적인 공식 명칭은 아닌데 애플 아이폰 울트라는 원래 따로 있죠. 성능 제일 좋은 거. 근데 이번에 이 폴더블은 이제 울트라 가칭으로 일단 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게 시장에서 지금 우려 반, 이제 왜 그걸 걱정하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가격이 좀 너무 세다. 이게 최소 300만 원 이상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얇게 만들기 위해서 이 페이스 아이디를 일단은 포기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삼성 폴드 그 여권 크기만큼 나온 게 이거 아이폰이랑 크기가 똑같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먼저 내버린 거죠, 삼성이. 삼성 것보다 1.6mm가 얇다라고 하는데 삼성 것도 지금 충전기 꼽으면 여백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1.6mm가 더 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과연 시장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저항성이 좀 강하게 작용할 것인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애플 아이폰 나올 때는 뭐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어떤 관련주들 움직임은 뭐 없죠 최근에.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언론 플레이가 좀 나올 때 움직임은 분명히 좀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과연 어떻게 나올지 뭐 폴더블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게 또 시장에 반응할지 안 할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뭐 9일, 10일 뭐 이 정도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뭐 애플 아이폰이지만 결국에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첫 번째로 이제 뭐 일반 바형태의 스마트폰과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힌다는 거겠죠. 그 접히는 쪽에서 이제 힌지 쪽과 관련된 파이넴텍 한번 좀 질문 좀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전일 급등하고 나서 오늘 살짝 조금 심심한 좀 상황이긴 한데요. 파이넴텍은 폴더블에 애플 폴더블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삼성인데 두 가지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그 힌지랑 내장 힌지죠. 내장 힌지랑 메탈 플레이트가 들어가는데 내장 힌지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뭐 경첩 같은 거죠. 실질적으로 문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메탈 플레이트는 이 접히는 폰이 있으면 그 바닥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폰을 움직일 수 있는 밑에 이제 밑바탕이 되는 거죠. 이 파이넴텍이 이제 레이저 에칭이라는 게 이제 파이넴텍이 자랑하는 기술인데 그 애플 폴더블 폰이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공언을 하긴 했죠. 우리는 주름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애플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납품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파이넴텍의 레이저 에칭 관련된 이제 메탈 플레이트에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주름을 없애는데 많은 어떤 그 유효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주름이 없다라는데 애플이 그 주름 때문에 그동안에 이 폴더블 폰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과연 주름이 없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뭐 전형적인 뭐 애플 바라기 종목이긴 한데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죠, 실질적으로는. BH는 과거에 이제 플렉서블 그 PCB를 처음에 애플 납품할 때 애플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좀 약간 만만한 기업들을 좀 고릅니다. 만만한 기업들 골라서 자기네들이 장비를 깔아주죠. 한마디로 이제 돈도 빌려주고 장비도 사서 깔아주고. 우리나라에서 두 기업이 그 애플한테 그 플렉서블 그 PCB를 납품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H인데. 일단 지금 BH 가격이 한 17,000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BH가 이 가격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적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약간 위태롭거든요. 22년도에 BH 역사적인 영업이익 나왔을 때 1,300억 찍었어요. 온기 기준으로. 근데 계속적으로 800억, 500억, 작년에 500억까지 떨어졌죠. 반 이상 떨어졌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느낌 보면은 이게 사실 500억도 좀 약간 깨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BH를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BH는 뭐 리지드, 뭐 플렉서블 다 공급을 하죠. 플렉서블 끝에 리지드 PCB가 달려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비싸니까 이제 폴더폰에 들어가는 그 플렉서블 이런 건 비싸니까 어떤 개당 가격이 어떤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많이 팔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저가형 스마트폰이 너무 안 팔려요 지금. 그래서 물론 플래그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제조사들은 마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전체 판매 대수가 떨어지고 있어서 BH 쪽에는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다만 시장에서 뭐 아주 먼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삼성 쪽에 이제 로봇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생각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폴더블 폰 관련, 아이폰 관련해서 BH와 파이넴텍을 한 종목씩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아이폰 폴더블이 나올 때 과연 어떤 종목을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골라봐야 될까요? 뭐 전 세계에서 애플 쪽으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아마 이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LG 이노텍을 좀 LG 이노텍. 준비했습니다. LG 이노텍 전사적으로 총 매출의 80% 이상이 이제 애플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이제 애플의 어떤 그 제품 판매량과 실적이 좌지우지 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최근에 LG 이노텍을 상승시켰던 모멘텀은 애플이 아니죠. 이제 기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 기판 쪽이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기는 마찬가지고 일단 재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긴 한데 LG 이노텍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카메라의 어떤 가격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이제 그 좀 약간 비싼 거 뭐 맥스, 프로맥스, 울트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비싼 폰일수록 일단은 뭐 고가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건 맞긴 합니다만은 애플이 사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솔벤더를 이제 단 하나의 그 공급사를 절대 안 주죠. 경쟁을 시키죠. 사실 애플 쪽에서 가장 많은 어떤 거의 독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게 LG 이노텍인 건 맞지만 중국 쪽에 이제 써니 옵티칼이 최근에 뭐 애플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LG 이노텍도 기판 쪽에 특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은 이번에 9월 10일 날 이제 공개가 되는데 언박싱이 되는데 9월 달이죠. 매년 9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LG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실적 봤을 때 상저, 하고 패턴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많이 올랐고 많이 빠졌습니다. 자, 고점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이게 가격이 최고점 기준으로 LG 노텍이 뭐 180만 원 넘었었는데 40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180만 원이 비정상적이냐, 40만 원이 비정상적이냐. 여러분들은 뭐 어떤 식의 판단을 하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기판 쪽으로 움직이긴 했으니까 사실 실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좀 거품이 낀 건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거품이 지금 이제 다 꺼졌기 때문에 삼성전기 필두로 해서 일단은 어떤 기판 쪽에 FC, BG의 기판 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LG 이노텍 탄력이 뭐 삼성전기 대비해서 딸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뭐 안정적인 가격대까지 진입을 해서 수급만 조금 좋아지면은 뭐 지금 매수 가격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노텍을 역시 뭐 애플 아이폰에 늘 따라다니는 탑픽 종목 수혜주로 나오고 있죠. 이번에 또 LG노텍 또
조정을 받았으니까 또 가격이 한번 이번 아이폰 신작 출시를 통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폰 관련주 섹터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ESS로 이어갈 텐데요. 어제 또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ESS 주들이. 자, 이 추세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시장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라는 것은 숫자죠. 이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 현재 지금 미국 ESS 기반으로 지금 배터리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ESS 시장의 성장 규모가 중요하겠죠. 일단 31년도까지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ESS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기록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수혜는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배터리 종목군들은 사실 전기차 쪽은 어느 정도 좀 서운한 소리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손을 좀 놨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ESS 쪽으로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ESS를 한번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ESS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한번 종목을 간단하게 한번 쭉 볼까요? 네, LG 엔솔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 ESS 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게 바로 LG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3조 원 정도 수주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숫자만 기다리면 되는데 일단 좀 아쉬운 거는 2분기까지 지금 현재 영업이익보다 보조금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조금 때문에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LG 엔솔 입장에서는 하반기에는 보조금 없어도 우리가 한번 흑자를 내보겠다 이렇게 좀 목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LFP 쪽 이제 LFP ESS 양극재에서 LNF 빼고는 얘기가 할 수가 네네. 없죠. 삼성 SDI와도 상당히 좀 돈독한 관계가 있고 최근에 또 SK온까지 국내 셀사 두 곳과 일단은 어떤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LNF도 일단은 그 ESS 양극재 쪽에서 이 기업만 사실 보면 된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NF와 LG에너지 솔루션 대표적인 셀과 소재 업체 하나씩 봤고 그러면 탑픽으로는 뭐 보세요? 서진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서진 시스템. ESS 대장을 해도 사실 이견이 없을 종목이 바로 서진 시스템인데요. 상반기 때 좀 악재들이 좀 있었죠. CB 발행이든가 네.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신공장이 좀 가동이 좀 지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주가에 다 적용이 됐고 최근에 무이자 연구채로 2천억을 조달을 했어요. 자, 무이자 연구채는 안 갚죠. 이자만 계속 갚는 게 연구채인데 그걸 또 무이자로 해서 2천억을 조달을 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인데 이거는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과 ESS 두 개의 어떤 쌍두마차로 어떤 실적을 좀 견인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진 시스템.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현재 오늘 살짝 조정이기 때문에 5일선 위쪽에서 살짝 안정된 조정 상황이에요.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가운데서 이제 위쪽으로 잡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ESS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서진 시스템을 오히려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종목을 한번 골라서 성향에 따라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올랐던 만큼 단기 차익 실현 매물출에 겹쳐서 오늘 또 굵직한 이벤트가 있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이 기조 연설 관련해서 현재는 경계심을 좀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에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시까지는 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10시 이후로 계속해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장중에 6,800선을 위협받기도 했고요. 현재는 1.32% 하락하면서 6,82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전력기기와 반도체 기판 쪽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의 출발 후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락폭을 키우면서 830선을 반납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오늘 화장품 쪽이 강하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항공, 정유주들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 83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매도세를 짙게 띄고 있습니다. 현재도 1조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시를 기점으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현재는 다시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00억 원대 순매도를 띄고 있고 두 시장에서 모두 개인만이 오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600억 원대, 1,3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외국인은 1,200억 원대 현재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정유주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 러시아의 정제 설비 가동 차질로 인해서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산 이 원유의 가격 하락이 증권사들이 좀 긍정적으로 정유주를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정유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S-오일이 가장 높게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S-오일 7.6% 오름세 보이면서 14만 7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오늘 S-오일의 유한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에서 20만 5천 원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좀 두 자릿수 때 크게 짙은 하락세를 보였었죠. SKIT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에 재무에 대한 불안감으로 크게 빠졌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4.9% 상승하면서 11만 7천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합니다. 이외 GS가 3.6%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SH에너지화학이 2.4% 상승하고 한국석유가 1.35% 오름세 보이면서 11,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IT, 통신 관련 기업들인데요. 관련한 기업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개별적인 이슈가 여럿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의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KT, SKT와 또 카카오가 선정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 주 올해부터는 또 정부가 엔비디아 GPU 512장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서비스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1.5% 상승하면서 36,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LG CNS와 함께 이 정부의 보안 AI 관련해서 좀 개발을 이어간다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1.6% 튀어오르면서 2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나 1%대 상승세 보입니다. 57만 6천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KT는 강보합권입니다. KT 54,200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해서 SK 호라이즌이라는 데이터 센터를 따로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8곳과 해저 케이블 사업 관련해서 좀 주로 집중해서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SK텔레콤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 후 현재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7% 하락하면서 9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시장에 또 어떤 종목들 보면서 오늘 또 한 주를 마무리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SK증권 이천 TV센터의 임재원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임재원 대리와 함께 어떤 종목을 처음으로 살펴볼지 지금 주목하고 계신 종목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를 주셨네요. 삼성전자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를 고르시고 살펴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우선주를 보는 이유가요. 우선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엔비디아 실적이 100% 매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했고요. 내년에는 70%의 매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장기 성장의 가이던스까지 줬습니다. 네. 사실 시장 예상이 40%대라는 거를 예상했다면 그거에 훨씬 넘는 기대치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어떻게 보면 AI 투자 사이클이 내년에도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동시에 메모리의 부품 부족도 공급 부족도 성장의 재앙 요인이라는 점을 말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자체 실적도 2분기에 엄청 좋았지만 또 이제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걸 또 LTA를 통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아니라 왜 삼성전자 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는 엔비디아 실적 덕에 삼성전자가 올랐어요. 그런데 우선주는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제 뭐 관망세로 인해서 조금 이제 조정이 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 또 우선주는 더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은 좋아졌는데 같은 실적과 같은 사업을 공유하는 우선주의 이 할인폭은 오히려 더 커진 건데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오늘도 이제 이 가격 기준을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이 괴리율이 한 37%대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 3년에 이제 괴리율을 보면 평균 정도가 한 27.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괴리율이 커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뭐 물론 이 평균 괴리율이 반드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우선주의 이 특징 자체가 이제 의결권이나 유동성 차이 때문에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상대 가격이 많이 싸졌다는 거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삼성전자가 유난히 좀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의 이 자사주 매입 소각 과 달리 삼성전자는 현금 배당을 하겠다. 그리고 1월로 이제 나머지의 이제 60조 원에서 80조 원을 이제 1월 달로 미룬 점에 따라서 이제 실망감에 이제 또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하이닉스랑 뭐가 이제 다를까?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이제 지분 구조 때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통주의 이 지분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산법상의 금융계열사의 이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매각했을 경우에 이제 그것만큼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보통주를 매각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주 매각의 부담을 또 줄이면서도 이제 주식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주의 매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결권이 없는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이 10% 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소각해서 이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또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2015년도 이제 이후에 첫 자사주 매입의 프로그램에서 매입 금액의 약 30%를 우선주에 배분했던 적도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누적적으로 우선주를 한 17% 정도 우선주로 이제 소각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소각한다면 더 싼 주식을 사는 쪽이 아무래도 더 많은 주식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본 효율 측면에서도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이제 9월 말에 이제 배당 기준일에 따라서 이제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예고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시점까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 1월에 또 60조 원에서 80조 원이라는 주주 환원 재원의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 어떻게 나뉠 것인지, 그리고 그중에 우선주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는 외국인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보통주는 한 46% 정도를 외국인 지분율이 갖고 있는데 우선주는 73%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외국인이 이제 수급이 빠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괴리율이 높아도 할인폭이 이렇게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외국인 매도가 멈춰지고 이제 내년 1월에 추가로 주주 환원이 이제 우선주 매입이나 소각까지 기대가 붙는다고 하면 이런 상대가치 논리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걸 감안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변동성이 큰 만큼 지지 하단선은 18만 원 선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과거 매물이 확인됐던 20만 8천 원 정도 선에서 21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나오면서 많이 언급되고 있죠. 최근에 어쨌든 뭐 말씀해주신 금산분리 그리고 또 보험업법,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그 보험업법 때문에라도 또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대안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뭐 자사주 소각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일단 뭐 현재 가격 정도에서 20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한번 보고 대응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종목 주셨을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엔 알테오젠입니다. 뭐 삼성전자 우선주이긴 했지만 어쨌든 코스피에서의 대장주였고 이번엔 코스닥에서의 네. 대장주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어쨌든 그 모더나 머크의 그 암백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은 많은데 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앵커님께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뭔가요? 바이오는 늦 여름에 사서 겨울에 판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그런 있나요? 게 있나요? 네, 시즌 네, 그런 얘기가 매매법이 나오는 있나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매년 동안 이제 맞는 공식은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글로벌 학회나 이제 임상 아. 결과 그리고 이 기술 이전의 이벤트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연말을 지나서 또 1월 JP 모건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쭉 가면 이제 기대감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나온 말인데요. 이제 올해는 사실 단순히 계절성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지난 5년 동안을 보면 미국 헬스케어는 23% 정도 이렇게 상승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이오가 17% 정도 하락을 네, 했습니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격차가 40% 정도 차이가 벌어진 건데요. 그렇다고 국내 바이오가 문제가 있느냐? 기술력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제약 바이오만 해서요. 이제 기술 수출 계약 규모가 20조 원이 넘어섰고요.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약품, 지넨텍 3조 원 계약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을 포함해서 대형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글로벌 왜 빅파마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술을 찾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이제 이 특허가 잇따라 끝나는 특허 절벽 구간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조 원을 벌던 약에 이 특허가 딱 끝나면 이제 복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블록버스터급의 의약품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이제 신약을 새로 이제 발견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 갖고 있는 기술을 좀 더 편리한 형태로 바꿔서 경쟁력을 더 높이는 이런 형태의 전략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런 전략을 중요한 점에서 이 플랫폼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플랫폼 기업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알테오젠이고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나의 기술을 여러 제약사 그리고 여러 이제 약에 반복해서 적용을 시켜서 그에 따라 이제 기술료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라고 표현하는 이 정맥 주사를 할 때는 한 1시간 정도 걸리던 것이 네. 이제 5분으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점으로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9개 글로벌 제약사랑 계약하면서 이 누적 금액이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매출도 이제 이 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이제 하반기에는 이 전환율과 함께 이제 플랫폼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보면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현재 30만 원대를 지지선으로 보고 이제 34만 7천 원까지 1차 네. 목표가로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까지 뭐 봤습니다. 좋은 의견을 드렸으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